야, 청소부, 이리 와봐. 화장실에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어. 화장실은 청소 끝났습니다. 청소 말고 다른 거 얌전히 따라와. 싫다고 하면 과연 50세 청소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폭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통쾌한 순간들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산책을 하면서,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광주 유스케어 종합버스터미널에 첫 청소차가 들어섰다. 한윤정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고무장갑을 꺼내며 대합실로 향했다. 30년 전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자리였다. 윤정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명희가 물걸레를 들고 다가왔다. 59살의 그녀는 언제나 말이 많았다. 윤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어제 그 양아치들 또 왔던데. 경비실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고. 정말 꼴불견이에요. 윤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청소차에서 내린 세제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명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적셨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터미널 곳곳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야간 경비를 마친 김영춘이 느릿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63세 그는 군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오늘 밤엔 조용했습니다. 그놈들이 안 나타나서. 영춘의 말에 명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윤정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윤정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말씀이 없어서. 영춘이 윤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청소하는 동작이지만 마치 주변을 정찰하는 것 같은. 말할 게 없어서요. 윤정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며 2층 화장실로 향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청소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2층 여자 화장실 입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 어제는 없던 것이었다. 윤정은 꽁초를 주워 들여다봤다. 외제 담배. 비싸고 향이 강한. 문득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707 특임단 시절. 표적의 흔적을 추적하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직 여기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윤정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53세 청소부.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어머, 윤정 씨. 갑자기 명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은 재빨리 복도로 나갔다. 1층 대합실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3명의 남자가 명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최석두였다. 40대 초반 정장을 입었지만 목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다. 아줌마, 청소할 때 좀 조심해. 내 바지에 물 튀겼잖아. 최석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명희는 몸을 움츠린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이거 비싼 바지거든. 윤정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은 아직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윤정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다. CCTV 위치, 비상구, 사람들의 동선.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아저씨들, 실수였으니까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영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 경비 아저씨도 나서네. 좋아. 그럼 아저씨가 대신 사과해봐. 최석두의 부하 중 하나가 영춘에게 다가갔다. 영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였다. 윤정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최석두가 윤정을 올려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청소 담당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윤정의 답변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서는 전혀 위축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아, 새로운 청소부구나. 그럼 잘 들어요, 아줌마. 여기선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해. 알겠어? 최석두가 윤정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최석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저 여자의 눈빛에서 본 적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차갑고 예리하고 위험한. 바닥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비켜주시겠습니까? 최석두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다. 뭐라고? 청소를 해야 하니까 비켜달라는 말입니다. 윤정은 걸레를 짜며 말했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석두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하들이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여자가 지금 석두야, 그만하자. 사람들이 쳐다본다. 부하 중 한 명이 최석두의 팔을 잡았다. 실제로 대합실의 시민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석두는 윤정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불편했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지. 하지만 다음엔 조심해, 아줌마. 최석두는 부하들과 함께 터미널을 떠났다. 대합실에 정적이 흘렀다. 윤정 씨, 괜찮으세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런 애들은 한 번 찍히면 끝이에요. 영춘이 말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그녀는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터미널의 구조, 사람들의 동선, CCTV의 사각지대. 모든 것이 전술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오후 3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터미널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윤정은 매점 앞을 지나가다 양인숙과 마주쳤다. 어서 와요. 인숙의 인사에 윤정이 멈춰섰다. 62의 인숙은 이 터미널에서 오래 매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윤정을 알아보는 듯한. 커피 한 잔 어때요? 서비스로. 인숙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일 오래 하실 거예요? 인숙의 질문이 의외였다. 윤정은 그녀를 바라봤다.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라. 그렇죠. 하루하루가 전부죠. 인숙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관찰했다.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총상 흔적 같았다. 혹시 윤정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터미널에 소란이 일어났다. 최석두가 더 많은 부하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건방지게 군 그 청소부 어디 있어? 최석두의 목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렸다. 승객들이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윤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인숙이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았다. 조심해요. 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윤정은 매점을 나와 최석두 일행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7명이었다. 그들은 승객들을 위협하며 윤정을 찾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윤정이 나타나자 최석두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우리 건방진 청소부님. 아침에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 무슨 일입니까?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이 터미널에서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해두려고. 최석두가 윤정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나이가 몇이야? 50은 넘어 보이는데 그 나이에도 배울 게 있어? 윤정의 눈빛이 변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가르쳐 줄게. 최석두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윤정의 몸이 미묘하게 변했다. 중심이 낮아지고 어깨가 준비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때 영춘이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라고요. 영춘의 목소리가 터미널에 울렸다. 승객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최석두는 주변을 둘러봤다. 너무 많은 시선이 쏠려 있었다. 좋아.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거야. 그는 윤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대하고 있을게, 아줌마. 최석두 일행이 떠나자 터미널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녁 6시. 윤정의 근무가 끝났다. 그녀는 작업복을 벗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최석두의 얼굴, 그의 위력, 그리고 자신 안에서 깨어나는 감각들. 터미널을 나서며 윤정은 뒤를 돌아봤다. 내일도 여기 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청소부로서가 아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0년 전 작전 중에 올려다보던 그 별들처럼. 준비해야겠어. 윤정은 집으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부터는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터미널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건물 구조를 다시 살펴봤다. 비상구 위치, CCTV 사각지대,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문들. 모든 것이 머릿속 지도에 표시되었다. 20년 전의 습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이 돌아보니 인숙이 서 있었다. 매점 열쇠를 든 채로. 매점도 일찍 여시는군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그런데 윤정 씨는 왜 이렇게 일찍? 인숙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 일찍 와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아서요. 그렇군요. 인숙이 매점 문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진한 걸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매점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새벽 첫 버스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정 씨. 네. 예전에 다른 일 하셨죠? 인숙의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윤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움직임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과는. 그런가요? 윤정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인숙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저도 예전엔 다른 일 했었거든요. 인숙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목의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총상? 윤정이 묻자 인숙이 끄덕였다. 25년 전 특임대에 있을 때. 윤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특임대라면 707? 지원병이었어요. 전술 지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혹시 윤정 씨도? 작전 요원이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대답했다. 인숙의 얼굴에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우리는 전우였죠. 둘은 잠시 무언의 시간을 가졌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다. 그때 일로 전역하셨나요? 인숙이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때문에. 아들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저는 부상 때문에. 인숙이 손목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 이후로 쭉 여기서 5년 됐어요.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제 그 일 말이에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윤정의 질문에 인숙이 한숨을 쉬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건달들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는 것 같아요. 터미널 주변 상가들도 압박받고 있고.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럼 더 위험해지겠네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특히 여자 직원들은. 인숙의 말이 끝나기 전에 터미널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다. 명희와 영춘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벌써 와 계셨네요. 명희가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일 때문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인숙이 물었다. 집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그 양아치들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과 인숙이 동시에 긴장했다.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갔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영춘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있어야 신고하죠. 그냥 길에 서 있었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명희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윤정이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전 10시 터미널이 붐비기 시작했다. 윤정은 2층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다. 어제와 다른 점들을 찾아내려고. 새로운 담배꽁초가 또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2개. 그리고 화장실 안쪽 칸의 문고리에 손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본 흔적이었다. 정찰하고 있어. 윤정은 확신했다. 그들이 화장실을 노린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CCTV가 없고 사람이 적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터미널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직원들 모두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최석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윤정을 찾는 것 같지 않았다. 대신 터미널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점검하는 것처럼. 윤정은 멀리서 그를 관찰했다. 최석두는 화장실 위치, 비상구, 경비실을 유심히 봤다. 그리고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며 인숙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요즘 장사 잘 되시나요? 그럭저럭이요. 인숙의 대답은 간결했다. 이 터미널 관리가 좀 허술한 것 같던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최석두의 말에 도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정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었다. 청소 직원들 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최석두는 음료수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윤정과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최석두의 눈에는 도전이, 윤정의 눈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다.
최석두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터미널을 떠났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근무가 끝날 무렵 윤정은 인숙의 매점에 들렀다. 오늘 최석두가 뭐라고 했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애둘러서 겁주려는 것 같던데. 인숙이 대답했다.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다른 전우들과.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몇 명 정도는. 하지만 이런 일로 부르기엔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전의 동료애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우선은 우리끼리 조심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윤정이 말했다. 인숙이 끄덕였다. 그럼 내일 봐요. 윤정은 터미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건물 옥상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에서 오래된 이름을 찾았다. 최후의 수단을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좀 더 지켜봐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터미널에는 정막이 내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윤정은 야간 청소를 자원했다. 명의가 아프다는 핑계로 대신 나선 것이었다. 사실은 최석두 일당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밤 10시, 터미널은 거의 비어 있었다. 마지막 버스들이 출발하고 나면 새벽까지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윤정은 3층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그곳은 사무실과 창고가 있는 곳이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구역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복도 끝 창고 문에 새로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어제까지는 없던 것이었다. 윤정은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누군가 있거나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윤정은 주변을 살펴봤다. CCTV가 없는 구역이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올 이유가 없는 곳이기도 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다. 윤정은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고 평범한 청소부처럼 행동했다. 3명의 남자가 올라왔다. 최석두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윤정을 보고 당황했다. 여기서 뭐해? 청소요. 야간 청소. 윤정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야간 청소는 보통 1층만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3층까지 하라고 해서요. 윤정이 걸레를 적시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럼 빨리 끝내고 내려가. 여기는 위험해. 위험하다니요? 그냥 빨리 가라고. 그중 한 명이 윤정을 밀쳤다. 하지만 윤정은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균형을 잡으며 그를 바라봤다. 손대지 마세요. 윤정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담겼다. 남자는 순간 뒤로 물러섰다. 뭐야, 이 여자? 그냥 내버려둬. 빨리 일 끝내자. 다른 부하가 그를 말렸다. 그들은 창고 쪽으로 향했다. 윤정은 청소를 계속하면서 그들을 지켜봤다.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강한 화학 냄새가 났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불빛이 보였다. 마약 제조? 아니면 돈 세탁? 윤정의 추측은 계속 이어졌다. 창고 문이 닫히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근처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들어봤다. 내일 물건 들어온다고? 응. 새벽 4시에 화물차로.
석두 형은 뭐라던? 조심하래. 요즘 경찰이 예민하다고. 물건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것임은 분명했다. 윤정은 청소를 끝내고 2층으로 내려갔다. 2층 화장실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자 화장실 맨 안쪽 칸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벽 너머를 들여다볼 수 있는 크기였다. 뭘까?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들은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으로 구멍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새벽 2시 청소를 마친 윤정은 경비실로 향했다. 영춘이 졸고 있었다. 그를 깨우지 않고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3층 복도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하지만 1층과 2층은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기록이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았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 윤정은 확신했다. 터미널 직원 중에 그들과 손을 잡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 영춘을 깨우지 않고 경비실을 나온 윤정은 1층 매점으로 향했다. 인숙에게 오늘 발견한 것들을 알려줘야 했다. 하지만 매점에는 인숙이 없었다. 대신 메모가 붙어 있었다. 급한 일로 집에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인숙. 윤정은 메모를 읽으며 불안감을 느꼈다. 인숙은 밤늦게까지 매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집에 간다는 게 이상했다. 혹시 그들이 인숙을 위협한 것은 아닐까?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인숙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새벽 서너 시 윤정은 터미널에서 나와 인숙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사는 곳은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작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1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커튼이 찢어져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윤정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다.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적진에 침투할 때의 그 긴장감이. 1층 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들어봤다.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인숙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문고리를 돌려봤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옆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20년 전이라면 주저없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인숙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결심했다. 창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가구가 뒤엎어지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안방에서 인숙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천천히 열었다. 인숙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혼자였다. 가해자들은 이미 떠난 것 같았다. 윤정은 재빨리 인숙을 풀어줬다. 괜찮으세요, 윤정 씨? 인숙이 놀란 눈으로 윤정을 바라봤다. 어떻게 여기를? 매점에 메모가 있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누가 그랬어요? 최석두, 그놈의 부하들이 당신 얘기를 물어봤어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얘기를요? 과거에 뭘 했는지, 혹시 경찰이나 정부 쪽 사람인지. 윤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같이 일하는 청소부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고요? 윤정이 인숙의 상처를 살펴봤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
경고라고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고. 인숙이 말했다.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병원에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인숙이 윤정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며칠 다른 곳에 있다가 오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매점을 비울 수가. 목숨보다 중요한 매점이 어디 있어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는데. 인숙의 걱정에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준비할 게 있어요. 설마 혼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윤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인숙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 사람들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전 같은 부대에서 함께 싸웠던 그때처럼. 며칠만 피해 있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윤정이 말했다.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요, 윤정 씨. 그들은 생각보다 위험해요. 저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윤정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최석두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새벽 5시. 윤정은 인숙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터미널로 돌아왔다. 오늘부터는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첫 번째 수를 두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707 특임단 시절의 사진들, 훈련 수료증, 그리고 작은 주소록.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주소록을 펼치자 낡은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그 안에는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오래된 번호들이었지만 몇 개는 아직 유효할 것 같았다. 윤정은 한 이름에서 손을 멈췄다. 강민수 서울 중구청 공무원. 과거 작전에서 함께했던 폭발물 전문가였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민수는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다. 민수야, 나 윤정이야. 윤정이? 한윤정? 놀라는 목소리였다. 응, 오랜만이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아직 같은 번호 쓰고 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과거가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하는 걸 보니. 민수는 눈치가 빨랐다. 윤정이 연락한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날 수 있어? 광주까지 좀 내려와 줄 수 있나? 광주, 거기 살고 있어? 응. 급한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인데? 윤정은 잠시 망설였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만나서 얘기할게. 혼자 해결하기엔 좀 복잡해서. 민수는 윤정의 목소리에서 심각성을 느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언제까지 가면 돼? 내일 밤까지. 가능해? 알겠어. 위치 보내줘. 고마워. 윤정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찾았다. 박정훈 인천사업. 과거 정보 분석 담당이었던 동료였다. 이번에도 전화가 연결됐다. 정훈아. 이 목소리는 윤정이? 맞아, 잘 지내? 그럭저럭. 그런데 갑자기 웬 연락이야? 정훈도 놀라는 목소리였다. 도움이 좀 필요해서 광주로 좀 내려올 수 있어? 광주? 뭔 일인데? 복잡한 일이야. 만나서 설명할게. 혼자 안 되는 일이야? 우리끼리 해야 하는 일이야.
정우는 윤정의 말투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작전 때의 그 진지함이 있었다. 알겠어. 언제? 내일 밤 민수도 온다. 민수도? 그럼 정말 큰일이구나. 응, 고마워. 두 번째 전화도 끝났다. 윤정은 주소록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터미널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남이 있었다. 20년 만에 재회하는 전우들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말랐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정우는 살이 좀 쪘지만 관찰력은 그대로였다. 정말 오랜만이다. 민수가 윤정을 보며 말했다. 많이 변했네. 그때보다 차분해진 것 같아. 정훈도 감회에 젖은 목소리였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다 아저씨들이 됐네. 윤정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윤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조폭들이 문제야. 터미널에서 일하는데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조폭?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정훈이 말했다. 그게 쉽지 않아. 증거도 부족하고 내부에 협력자도 있고. 윤정이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석두와의 대립, 인숙이 당한 일, 터미널에서 발견한 수상한 점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단순한 조폭이 아니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훈이 분석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민수가 물었다.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 그리고 필요하면. 윤정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해했다. 과거처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윤정의 대답은 확고했다. 알겠어. 우선 정보부터 파악해보자. 정훈이 말했다. 내가 인터넷으로 최석두에 대해 조사해볼게. 그리고 그 조직의 배경도. 나는 현장 정찰을 도와줄게. 터미널 구조 파악하고. 민수도 동참했다. 고마워.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우리가 위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나?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와는 다르지. 우리 모두 가족이 있고, 그래서 더 신경 쓰겠지. 조심스럽게 할 거야. 민수가 말했다. 세 사람은 오래된 동료애를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윤정이 말했다. 정훈이는 정보 수집, 민수는 현장 파악. 나는 평소처럼 일하면서 그들을 관찰할게. 연락은 어떻게 할까? 예전처럼 암호를 쓰자. 휴대폰은 위험할 수 있어. 윤정이 제안했다. 좋아. 그럼 예전 코드를 다시 써보자. 정훈이 동의했다. 찻집을 나서며 민수가 윤정에게 말했다. 조심해.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 혼자서는 위험해.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야. 그래도 무리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동료애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윤정은 집에서 과거의 훈련을 되살려봤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기억은 생생했다. 조용한 움직임, 상황 판단, 위기 대응. 모든 것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한윤정이 아닌 707 특임단 대테러 요원이 임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최석두는 아직 자신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이 터미널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최석두가 이전보다 더 많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번에는 10명이 넘었다. 우리 청소부님 어디 계신가? 최석두의 목소리가 터미널에 울렸다. 승객들이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윤정은 2층에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명희와 영춘이 위축된 모습으로 구석에 서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윤정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최석두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거기 계셨구나.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손은 청소 도구를 조금 더 단단히 잡고 있었다. 이 터미널에서 일하시려면 규칙을 지켜야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최석두가 윤정에게 다가왔다.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설명해 드리죠. 최석두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윤정을 둘러쌌다. 첫째,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둘째, 보고 들은 건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셋째, 최석두가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윤정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최석두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동시에 뒤로 돌았다. 손대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최석두는 손목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2년이. 최석두가 다른 손으로 윤정을 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거리를 벌린 상태였다. 뭐 하는 거야? 다 덤벼. 최석두의 명령에 부하들이 윤정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윤정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윤정은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는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윤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윤정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정확한 지점을 공격했다. 무릎, 손목, 목 뒤. 모든 공격이 정확했고 효과적이었다. 30초도 안 되어 5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최석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다. 뭐야, 이 여자? 윤정은 숨도 차지 않은 채 최석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것이 있었다. 차갑고 위험하고 전문적인. 경고드립니다. 다시는 저나 제 동료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너 누구야? 최석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걸 치우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윤정이 걸레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 순간 최석두는 소름이 돋았다. 야, 야들아, 일어나. 최석두가 부하들을 깨우려 했지만 그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윤정이 말하며 청소를 계속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석두는 부하들을 끌고 터미널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지? 터미널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있었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윤정에게 다가왔다. 윤정 씨, 어떻게 그렇게... 그냥 옛날에 좀 배운 게 있어서요. 윤정의 대답은 간단했다. 영춘도 놀란 표정이었다. 무술 같은 걸 배우셨나요? 어려서 잠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방금 본 것은 별거 아닌 수준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민수와 정훈을 만났다. 그들은 이미 정보 수집을 시작한 상태였다. 최석두에 대해 알아봤어. 정훈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과거에 군대 다녔네. 그런데 부적응으로 중간에 나왔어. 언제? 20년 전쯤. 그때 나이가 22이니까. 잠깐.
정훈이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이상하네. 이 시기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20년 전이라면 혹시 복무 중에 사고나 사건이 있었나? 그건 군 기록이라 확인하기 어려워. 하지만 정훈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저녁 후 바로 조직에 들어갔어. 그리고 계속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민수는 어때? 터미널 구조 파악했어? 응. 생각보다 복잡해. 민수가 손으로 그린 도면을 펼쳤다. 지하에 창고들이 많아. 그리고 비상 통로도 여러 개고. CCTV는 3층은 사각지대가 많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윤정이 도면을 살펴봤다. 자신이 발견한 것들과 일치했다. 그럼 그들이 3층을 본거지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 맞아.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야간에 화물차가 자주 드나들더라. 민수의 말에 윤정이 관심을 보였다. 무슨 화물인지 확인했어? 못 봤어. 하지만 화학 냄새가 났어. 마약일 가능성이 높네. 정훈이 분석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 윤정이 말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안전을 확보해야 해. 오늘 일로 그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어. 그래서 계획이 필요해. 윤정이 도면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자. 3층 창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위험하지 않을까? 혼자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셋이 함께. 언제? 내일 밤. 그들이 물건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기회야. 세 사람은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20년 만에 다시 작전을 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윤정은 평소처럼 터미널에서 일했다. 하지만 최석두 일당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저녁이 되자 터미널에 긴장감이 돌았다. 직원들 모두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윤정 씨, 조심하세요. 오늘 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주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11시, 터미널이 조용해지자 윤정, 민수, 정훈이 만났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다. 카메라는? 여기. 정훈이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녹음기는? 내가 가져왔어. 민수도 준비를 마쳤다. 그럼 시작하자. 윤정이 말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터미널로 들어갔다.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숨어서 기다렸다. 최석두의 부하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오늘 밤에 다 옮겨야 한다고? 응. 형이 그러더라. 저 청소부년 때문에 위험해졌다고. 그년 정체가 뭘까? 보통이 아니던데. 모르겠어. 어쨌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부하들이 지나간 후 세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정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민수와 정훈이 각각 다른 위치로 이동했다. 창고 문에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다. 빨리 해. 새벽 4시까지 다 옮겨야 한다고. 이거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부산. 거기서 배로 실어 나를 거야. 돈이 엄청 되겠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죽어. 마약 밀수가 확실했다. 윤정은 정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녹음을 시작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윤정은 재빨리 판단했다. 지금 도망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들키면 위험했다. 그녀는 민수와 정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계획 변경이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윤정이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하얀 가루가 든 봉지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뭐야? 남자들이 놀라며 윤정을 바라봤다. 청소 검사입니다.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청소 검사? 이 시간에? 네. 야간 특별 점검이에요. 윤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훈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야, 이 여자 어제 그 청소부 아니야? 한 명이 윤정을 알아봤다. 맞다. 형들 다 때려 눕힌 그년. 분위기가 급변했다. 남자들이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철봉을 휘두르자 윤정은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공격했다. 남자가 넘어지면서 철봉이 바닥에 떨어졌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지만 윤정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윤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가 나타나 그를 제압했다. 증거 확보. 윤정이 외쳤다. 정훈이 재빨리 사진을 찍고 샘플을 확보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최석두가 부하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빨리 나가자. 윤정이 말했다. 세 사람은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위됐어. 민수가 말했다. 옥상으로. 윤정이 방향을 바꿨다.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나오자 광주의 야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감상할 시간은 없었다. 저기 최석두가 부하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왔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윤정, 민수, 정우는 옥상 가장자리로 밀렸다. 아래는 4층 높이였다. 항복해. 그럼 고통 없이 죽여줄게. 최석두가 소리쳤다. 하지만 윤정은 웃고 있었다. 누가 도망간다고 했나요? 그녀의 말에 최석두가 당황했다. 그때 옥상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들이 터미널을 포위하고 있었다. 뭐야? 최석두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거도 이미 전달했고. 정훈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실시간으로 전송됐거든요. 최석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인연들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포기하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요. 윤정이 말했다. 최석두는 마지막으로 윤정을 바라봤다. 너 대체 누구야? 그냥 청소부예요. 더러운 걸 치우는. 윤정의 대답에 최석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더러운 걸 치운다고? 네. 아주 깨끗하게. 그 순간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모두 손들어. 총을 든 경찰들이 외쳤다. 최석두와 부하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증거도 있고 포위됐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체포한다. 최석두가 수갑을 차는 순간 그는 윤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맞아요. 시작이에요. 윤정이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치우는 일에. 며칠 후 터미널은 평온을 되찾았다. 최석두와 그의 조직이 모두 체포되고 마약 밀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다. 윤정은 다시 평범한 청소부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윤정 씨, 정말 감사해요. 명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뭘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춘도 다가왔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무서울 수 있어요. 윤정의 말에 영춘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뭔가 잘못된 걸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버스 기사 호성도 윤정에게 인사를 했다. 대단하세요, 정말. 그 나이에. 그 나이라니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인숙도 며칠 만에 터미널로 돌아왔다.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고마워요, 윤정 씨. 저도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전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신분이 알려진 것 같은데. 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하지만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왜 두렵지 않으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윤정이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그날 저녁 민수와 정훈이 윤정을 찾아왔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정말 끝난 거야? 민수가 물었다. 응. 주동자들은 모두 잡혔고 조직도 해체됐어. 그럼 우리도 이제 돌아가도 되겠네. 정훈이 말했다.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못했을 일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민수가 윤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다시 기억나게 해줘서. 뭘? 우리가 누구였는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정훈도 동의했다. 맞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그럼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윤정이 제안했다. 당연하지. 이번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세 사람은 오랜 악수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터미널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같은 복도, 같은 화장실, 같은 계단이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희망이 있었다.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 윤정 씨,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30대 남자였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한윤정 씨이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 그 눈빛에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민호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20살의 아들이 어느새 30이 된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터미널에서 조폭들을 잡은 청소부 이야기. 민호가 말했다. 그게 엄마인 줄 알았어요. 윤정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자랑스러워요, 엄마. 민호가 말했다. 용기 있게 싸우는 모습이요.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자랑스러워. 뭐가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엄마를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다. 터미널의 사람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저랑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윤정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네.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일해야 해. 여기서요? 민호가 터미널을 둘러봤다. 왜 안 돼? 좋은 직장이야. 윤정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도 좋고 의미 있는 일이고. 민호도 웃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럼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언제든 환영이야.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터미널을 걸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한 달 후, 터미널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직원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고 승객들도 더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윤정은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터미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윤정 씨, 오늘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대요. 명희가 알려줬다. 누구요? 젊은 여자분인데 어제 면접 봤어요. 잠시 후 25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키가 작고 조용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한윤정이에요. 윤정이 인사를 했다. 혹시 그분이세요? 뉴스에 나온?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아요. 와, 실제로 보니까 더 대단해 보여요. 수진의 눈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윤정이 미소를 지었다.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어떻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보면 외면하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수진은 윤정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다. 청소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주변을 관찰하는지도. 윤정 언니, 혹시 무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왜? 저도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무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상황 판단 능력.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다.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윤정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됐다.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윤정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견이 필요할 때, 윤정 씨가 우리 터미널의 든든한 기둥이 됐네요. 영춘이 말했다. 제가 기둥이라니요. 우리 모두가 기둥이죠. 맞아요. 하지만 가장 튼튼한 기둥이에요. 명희도 동의했다. 몇 달이 흘러 가을이 됐다. 터미널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났다. 보안 시스템이 강화됐고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윤정이 제안한 것들이었다. 윤정 언니, 오늘 신문에 또 나왔어요. 수진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이번엔 뭐가 나왔다고? 터미널 안전 모범 사례로 소개됐어요. 다른 터미널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한다고. 윤정은 신문을 읽어봤다. 정말로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대단해요, 언니. 우리 모두 덕분이야. 윤정이 주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터미널 입구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민수와 정훈이었다. 너희들이 왜? 윤정이 놀라며 물었다. 소식 들었어. 전국 뉴스에까지 나왔다며?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자랑스럽더라. 우리 윤정이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정훈도 감격스러워했다.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긴. 전국에서 견학 온다고 하던데? 그런가? 윤정은 정말 몰랐다는 듯 말했다.
언니는 정말 모르세요? 다른 지역 터미널 직원들이 교육받으러 온다고 해요. 수진이 알려줬다. 정말? 네. 다음 주에 부산에서 10명 정도 온대요. 윤정은 당황했다. 자신이 그런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다. 괜찮을까?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당연히 괜찮아. 너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민수가 격려했다. 그래.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정훈도 동조했다. 다음 주 정말로 부산에서 터미널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윤정과 동료들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한 직원이 질문했다. 용기라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정이 대답했다. 눈앞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위험했잖아요. 물론 위험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정이 동료들을 바라봤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춘이 앞으로 나왔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죠. 그런데 왜 바뀌셨나요? 윤정 씨를 보면서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주변이 달라지더라고요. 명희도 이야기를 보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부산에서 온 직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서로를 더 챙기게 됐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연락하고 확인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해요. 호성도 말했다.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부산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신뢰요. 신뢰. 서로를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도요. 윤정이 덧붙였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부산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견학이 끝난 후 윤정은 터미널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광주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몇 달 전 최석두와 대치했던 그 옥상이었다. 이제는 평화로웠다. 언니,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 올라왔다. 바람이 시원해서. 오늘 견학 어떠셨어요? 신기했어. 내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거든.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 수진이 윤정 옆에 앉았다. 언니는 타고난 선생님 같아요. 그런가? 네.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너 덕분이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도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 정말요? 응. 설명하려면 더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니,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 해보실 생각 없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곳? 다른 터미널이나 직장에서 안전교육 같은 거요. 윤정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안이었다. 글쎄,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여기 계시면서 가끔씩만이라도요. 생각해볼게. 그날 저녁 윤정은 집에서 민호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요즘 아들이 자주 찾아왔다. 엄마, 오늘 또 뉴스에 나왔던데요? 뭐가? 부산에서 견학 온 거 말이에요. 민호가 휴대폰 기사를 보여줬다.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부담스러워. 왜요? 좋은 일인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평범하지 않다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시잖아요. 별거 아니야.
민호의 말에 윤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정말 다른 곳에서 교육하는 일은 생각 안 해보세요? 너도 그런 생각이야? 네. 엄마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윤정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였다.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저요? 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제 사례도 있으시잖아요. 윤정은 당황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동료들에게 얘기했다. 와, 대단해요. 수진이 첫 번째로 반응했다. 꼭 하세요. 언니가 아니면 누가 해요? 하지만 여기 일은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명희가 말했다. 가끔씩만 하시는 거라면 문제 없어요. 영춘도 동의했다. 정말? 물론이죠. 우리가 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호성도 격려했다. 윤정은 며칠 더 고민한 후 결정했다.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기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윤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터미널 청소부이면서 동시에 안전교육 강사가 된 것이었다. 첫 번째 교육은 서울에서 있었다. 전국의 터미널, 지하철, 공항 직원들이 모였다. 처음엔 저도 그냥 참고 살려고 했어요. 윤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내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윤정이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언니, 교육 잘하셨어요? 터미널에서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내일 봐. 1년 후 윤정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안전교육 전문가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언니, 오늘 또 교육 가시죠? 수진이 물었다. 이제 그녀는 윤정의 든든한 후배가 됐다. 응. 대구에서 강의가 있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터미널 동료들이 모두 배웅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대구에서의 교육도 성공적이었다. 참가자들은 윤정의 실전 경험에 감탄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교육 후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혹시 나이 든 여성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윤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주변을 잘 관찰하세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엔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만약 도움이 없다면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항상 있어요. 교육이 끝나고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윤정 씨, 저 최석두예요. 순간 윤정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교도소에서 전화드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윤정은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사과요? 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최석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윤정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윤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려요.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존경해요. 정말로. 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윤정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일까? 터미널에 도착하자 수진이 뛰어왔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다큐멘터리 찍고 싶다고. 다큐멘터리? 네. 언니 이야기로요. 윤정은 또 당황했다. 그런 건 부담스러워. 하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글쎄, 저희도 나올 수 있대요. 명희가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우리의 변화 과정도 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윤정은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했다. 며칠 후 제작진이 터미널에 왔다. 정말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났나요? PD가 터미널을 둘러보며 물었다. 네, 바로 여기에서요. 윤정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최석두와의 대립, 동료들의 변화, 그리고 승리의 순간까지. 인터뷰도 해주세요. 뭘 말하면 될까요? 진솔한 이야기면 돼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이 힘이 됐는지. 윤정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왜 나서게 되셨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혼자라고 느꼈을 때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을 때. 그럼 힘이 된 건 동료들이요. 나를 믿어준 사람들. 윤정이 주변 동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도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의 나.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됐다. 반응이 뜨거웠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윤정은 인터넷 댓글들을 읽어봤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있었다. 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에요.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의미 있는 것 같아. 윤정도 뿌듯한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다. 엄마, 다큐멘터리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고마워. 그런데 엄마, 응? 이제 정말 쉬셔도 될 것 같은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뭘? 터미널 일 말이에요. 이제 다른 일도 많이 하시니까.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그만둘 생각 없어. 왜요? 여기가 내 자리거든. 윤정이 터미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여기서 계속하고 싶어.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고마워. 걱정해줘서. 그 후로도 윤정의 하루는 계속됐다. 오전에는 터미널에서 청소를,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언니, 내일 부산에서 또 교육 있죠? 수진이 물었다. 응.
이번엔 지하철 직원들이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마워. 윤정은 걸레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터미널을 나서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20년 전 작전 중에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불의에 맞섰어요. 감사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따뜻한 메시지였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수고하셨어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면서 윤정은 내일을 생각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터미널에서의 일상과 전국을 다니는 교육활동,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소중했다. 특히 자신 때문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윤정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도 힘내자. 그리고 평안한 잠에 들었다. 할 일이 많은 행복한 사람의 잠이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윤정 씨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용기 있는 순간을,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